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1% 이상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부채금리가 크게 오른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장시는 미국이 빠지면 더 크게 내리고 또 미국이 오르면 조금밖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안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고 들어오셔서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최근 유가 변동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뉴욕 창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4% 떨어진 94.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WTI 종가 기준 2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드유도 4.2% 떨어진 98.48달러에 마감돼 지난달 16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도시 전면 봉쇄를 일부 해제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지역에서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참 많은데요. 중국의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이리스팡 ING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한다면 이달에만 상하이의 경제가 6%가량 위축되고 이는 이달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 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리포우 올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사장은 로이터에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원유 시장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대규모의 봉쇄를 가져올 경우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포우 사장은 현재 봉쇄 조치가 지속되는 상하이만 해도 중국 전체 원유 소비량의 4%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로 유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EA는 유가 안정을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금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1% 오른 1948.2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여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 매트릭스를 인용해 현지 시간 11일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39,786달러까지 떨어지며 주요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4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를 봐도 비트코인 가격은 미 서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6.36% 하락한 39,8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39,296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24시간 전과 비교해 7.71% 내려간 2,99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카이코의 애널리스트 리아드 캐리는 비트코인 시장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할 것이란 관측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중국의 봉쇄령 확대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주 전인 지난달만 48,000달러 선을 넘기며 올해 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등에 대한 우려의 여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끝으로 은행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작 은행 직원들이 은행을 떠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중 336개 기업의 사업 보고서상 고용 인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고용 면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은행들의 고용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은행 직원 수는 대규모 명예퇴직 등으로 전년 대비 2,500명가량 줄어 22개 업종 중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10개 중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뿐이었고 그나마 정규직이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했습니다. 예, 그런데 업종별로 고용 인원 명함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은행권 외에 업종별로 고용 변화는 어떤가요? 네, 지난해 수주 목표를 채운 조선업종에서도 고용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년 대비 현대중공업이 610명, 대우조선해양이 640명, 삼성중공업이 610명 감소해 조선 3사에서만 1,850명이 떠났는데요.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고용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IT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IT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증가 인원의 절반 가까이 된 삼성전자가 차지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은 2020년 말 10만 9,500명에서 지난해 말 11만 3,500명으로 4,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산업 환경이 달라지면서 고용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장민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위증시는 중국 도시 봉쇄령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2.78%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다소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죠. 오전장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오후장엔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1.1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66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는 게임주들이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1.43% 밀려난 90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68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1,95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75억 원, 기관은 1,14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에 시멘트 관련한 기업들은 판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시멘트 제조업계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 생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멘트 업계들은 생산 설비를 추가로 가동을 하고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분기 대비 36%가량 증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현재 2.91%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성신양회도 5% 가까운 상승폭, 고려시멘트는 현재 9%대 상승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3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영향도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생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던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3.29%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1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2.54%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랜드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1분기 1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매출 전망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면요. S-오일은 낙폭을 보이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가 1억 1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하락에 동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지는 1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144%씩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니틱스가 웨어러블 IC를 공급한 핏빛이 곧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란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생명자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식량지수가 전월 대비 12%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장에 따른 수출 차질과 또 미국의 작황 우려로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 강세 보이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4%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TX 엔진이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13%가 넘는 상승을 가져가 줬었죠. 호주의 방산부문 총괄 부장이 최근 STX 엔진과 납품 관련해서 협력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소식에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8%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4,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낙폭이 보여지고 있죠. 게임주들이 오늘 장 초반 중국판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위메이드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86,30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우려감 등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상으로는 이렇게 시멘트 업종과 일부 금융주들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업종 이런 일부 업종들의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선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오전장에서 좀 급등하는 모양새 가장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아시듯 오는 6월부터 이 시멘트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등의
관련주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이 러시아 관련 이슈로 이 유연탄 관련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또 거기에 유연탄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전기 대보수 등으로 이 시멘트 공급이 제한되면서 이 건설 성수기에 따른 시멘트 대란이 우려가 된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 좀 윗꼬리를 좀 보이는 모습이 많은데 현재 뭐 시멘트라든가 레미콘 업황 사정, 이 판가 인상을 하기에도 여러 이슈가 좀 맞물려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점, 또 그리고 당장에 좀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은 기대감뿐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고려 시멘트, 성신 양회, 아세아 시멘트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이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로 연이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점에 좀 주목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선 업종 이 수주 잔고가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 현재 좀 수주 마진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우리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선가 역시도 저가 수주가 아닌 고가 수주를 좀 받는다라는 점에서 매출과 또 특히 이익이 좀 급증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좀 관찰을 하셔야 될 점은 향후 이 후판 가격이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조선업종의 이익 사이클은 좀 턴어라운드하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선업종의 상승을 좀 자극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또 일부 관련주 한국카본 등의 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지수가 1%대 조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슈가 있는 시멘트, 금융 쪽, 또 조선업 일부 업종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카본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자연스레 이 조선업종 강세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2020년도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이상의 실적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간략히만 보자면 이 한국카본이 커버할 수 있는 이 LNG선의 대수가 약 40척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대우조선해양이 관련해서 좀 고객사로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면서 이 한국카본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 대수가 약 60척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즉 업황이 좋아도 40대 정도로 한계점이 분명했던 이 본행제 관련 부분이 60척까지 지금 LNG선 커버 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듯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물가 같은 게 올랐는데 한국카본 역시도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좀 감익이 불가피하다라는 점. 올해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본행제라든가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향후 LNG선 납품 예정 물량도 늘어나는 구조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추세대로라면은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조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감안하고 이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선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조선주 중에서 한국카본을 오늘 특징주로 꼽아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현재로서는 바로 직전 고점인 이 12,000원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당분간 단기적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3,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탄다라고 가정했을 때 직전 신고가 수준인 14,750원 수준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짧게는 13,000원 그리고 길게는 직전 신고가 14,75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손절가도 요즘 시장에서는 감안을 해야겠지만 21선 11,500원대 수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이범 과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급 포착주는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마켓 로드맵 함께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슈 바로 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수위가 탈원전 정책 탈피를 예고했습니다. K그린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켜서 탄소 중립 정책의 새 밑그림을 구상한다라고 밝혀졌는데요. 그간 쟁점과 함께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동안 쟁점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맞섰을 때 원전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했었고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한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럽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 윤석열 당선자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탈원전 정책은 탈원전은 옳지 않다. 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한 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 원전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물론 원전을 일부는 보수하기도 하고 원전 가정이 일부는 좀 중단됐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원전을 좀 줄이자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자.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원전을 아예 버리지 말고요. 이 탄소에 대한 배출량 감소는 동의하지만 이 탄소를 줄이는 부분을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과 다른 친환경에너지, 풍력 등을 포함한 풍력과 태양광, 조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전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좀 에너지를 구성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인수위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말에 영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배출될 온실가스가 오히려 1.3% 늘어날 전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행하는 배경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선 통계적으로 본다라면 21년과 22년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올해에는 1.3%고요. 작년에는 4% 이상이 온실가스가 늘어났는데요. 이 사실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보였죠. 탈원전이라는 게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온실가스 비중을 좀 줄이자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한 이용률, 원전이 좀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줄이자라는 거는 좋은 의도이지만 이 원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 이거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전의 이용률을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을 좀 억제하자라는 분위기였죠. 탈원전 정책을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은 줄어들었습니다. 81.6%. 문재인 정부 첫 해에 81.6%였고요. 작년에 71.5%로 10%가 줄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데는 정부 정책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보수도 사실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원전의 비중이 감소를 했지만
원전이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유지가 됐거든요. 이 유지되고 있는 원전이 줄어든 만큼 빈 부분을 다른 에너지들이 채웠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싼 LNG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으로 대체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나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은 도리어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죠. 방사능에 대한 위험은 있어도 탄소 배출은 하지 않는데 LNG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되죠. 다른 이 발전이 이 원전의 비중 감소를 메웠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유럽 분위기가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정권도 당도 바뀌어갔지만 당선자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유럽의 분위기를 본다라면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올해 배출될 온실가스가 오히려 1.3% 늘어났는데 역행의 배경이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인수위는 글로벌 목표인 탄소 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정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또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탄소 중립 과정,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우리나라의 발전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를 살펴보면 2016년은 49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한전도 어떻게 보면은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매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부채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 부족할 만큼 좀 많았었는데 21년도를 살펴본다라면 68조 5천억입니다. 이 굉장히 큰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러니까 21년도 누적 부채가 68조 5천억인데 작년에는 5조 8,600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커지고 영업 적자가 커진다라면은 전기요금은 계속적으로 좀 인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이 줄어들었을 때 LNG나 신재생에너지가 이 부분을 메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에 대한 돈은 일반 화력발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처음에 설비를 할 때. 그리고 LNG 같은 경우도 발전할 때 드는 단가가 확연히 좀 비싼 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2050년까지 매년 4에서 6% 정도 전기 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이런 인상돼야 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료가 매년 인상이 된다. 물론 이제 산업용은 가정용보다는 누진세도 적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훨씬 전기료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에서 6%가 원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제품 가격에 미치는 이런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느낄 거고요.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7%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가 안 좋은 도미노 효과가 나오는 거죠. 한전이 부채가 올라갔고요. 전기 요금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GDP가 감소한다. 이런 경제적인 안 좋은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원전 관련 섹터에서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SMR의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SMR은 이 소형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우선 간략하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이하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 출력도
100에서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전을 얘기합니다. 미니 원전이 되는 건데요. 근데 SMR은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투자비도 적고 건설 기간도 짧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선진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서 SMR 비중을 전체적으로는 높이려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고 때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도 적어서 안전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점이 좀 더 많죠. 단점을 따진다라면은 단점도 인력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기술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죠. 원전에 있어서 원전이 굉장히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데 이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집약체의 새로운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추진하려는 추세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SMR이라는 소형 모듈 이 원전에 대한 이 수주라든지 그리고 수주량이라든지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자체는 테마주가 좀 테마 형성이 잘 안 돼 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원전 테마가 형성이 좀 돼 있었죠. 전체적으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SMR 관련한 종목들도 원전 같은 이런 테마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테마의 형성도 형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수주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관련 수혜주 찾기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관련 기업들은 또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일 먼저는 한전기술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중공업 이런 직접적으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주가의 등락이 좀 적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실적 가지고는 횡보를 하다가요. 다시 한번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면 좀 복불복에 가까운 수주가 나왔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수주 나오기 전에는 주가의 등락이 좀 심할 수 있고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관심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대형주 위주의 관심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향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기대감에 오르고 실적을 확인하고 한 번 더 오를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투자가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에 대한 단기 기대감은 21년도 하반기에 1차적으로는 선반영이 됐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또 존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암흑기가 길었습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22년도부터는 실적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만 하고요.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반기에는 좀 나올만 하지만 수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주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시고 원전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ASPM의 김형진 대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후반부터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미국장 많이 빠졌고 우리 증시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3월 초 저점 이후 반등의 상당 부분을 반납한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네,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상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우나 뭐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내려서 이제 거의 전저점 테스트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3월의 저점이 2,605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2,600대 중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저점 테스트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이 세 시장,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이후에 그렇죠. 팬데믹 저점을 찍고 상승폭의 24%씩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까지요. 예.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조정폭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비슷한데 그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62%가 빠진 그런 모습이고 또 상승폭의 38% 정도가 다우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우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비율을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서 봤는데요.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다우지수 상승하고 이 조정 비율이 얼마인가 이걸 구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시장하고 좀 많이 틀리죠. 이게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번에 조정을 요 바로 직전 저점에 지키고 나서 다시 돌아서면은 언제든지 뭐 사상 최고가 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은 제가 구해오지 않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경우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 다우 지금 이 그래프의 비율로 구해서 본다면은 이 바로 직전 저점 수준까지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다우는 뭐가 이렇게 차별적 요인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요. 이쪽 구성하고 있는 이 서비스 기업하고 더불어서 미국의 대표 기업 그리고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이후에 대면 경제 쪽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재나 이쪽의 흐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이제 산업재 섹터하고 한다면 기계나 뭐 이쪽 그 조선이나 이쪽이 될 텐데요. 네. 우리 쪽하고는 흐름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소비 업종에 속하는 코카콜라나 비자, 아멕스 같은 카드 회사 그리고 존슨앤존스 같은 화학회사, 월마트 같은 유통 이쪽이 또 거의 신고가 부근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 쪽의 캐터필러나 쉐브론 텍사코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빠짐에 있어서도 쉐브론 텍사코는 약간의 조정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나 트래블러스, 맥도널드, 암젠 머크,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우리의 IT 기업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애플 큰 조정 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업종 중에서 글로벌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나 비자, 아멕스 같은 경우가 소비 업종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항상 신고가를 낼 때 앞서서 이 주가가 신고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내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다우지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수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 업종이나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특히나 이들 업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현금 창출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대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 보시면 코카콜라 딱 보시면 아시죠. 뭐가 중요한 건지. 뭐 맥도널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금 창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 이슈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팬데믹 이후의 경제를 논할 때는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이 큰 기업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강한 이유를 그런 쪽에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왜 이쪽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스닥하고 우리하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한가를 따져본다면은 네. 금리에 대해서 약간 좀 취약한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예. 코스피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에 미국 시장의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이번 금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이슈로도 이쪽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다시 재장성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때고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좀 금리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 이유를 일단 우리나라가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금리 상승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또 시장 업종별로 차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금리의 악영향은 지속되고 더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악영향이 더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3% 금리를 향해서 미국 10년물 선물도 움직이고 예. 국채 선물도 또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뭐 이제 끝부분이 되긴 됐는데 좀 남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터닝 포인트를 5월 초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이전까지는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이 좀 안 좋으니까 4월에 좀 우리가 올라가면 현금화를 하자 이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뭐 현금화를 할 기회를 잡으신 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조차도 뭐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지난주에 그 말씀하고 가면서 간 이후에 뭐 투자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5월에 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대비한 그런 전략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3% 금리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팔고 도망갔다가 5월에 다시 돌아오자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5월 달에 조정이 미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매도를 못했어도 그리고 조금만 매도를 했어도 그 현금 지키면서 이번에 조정 때에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금리만으로 좀 더 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가져온 이 10년물 국채 선물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붉은 박스로 말씀을 드린 건 이 시간에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저 붉은 박스권 안에서 마무리되면은 이상적인 조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박스권이 의미하는 게 2%에서 3%까지 가는 그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이 하락하는 그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저 빨갛게 표시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표의 붉은 박스권의 상단은 한 2.25%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한 0.5%씩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 붉은 박스권의 하단 쪽을 보면은 옆에 왼쪽 끝에 2018년에 금리 고점이었었던 3.2% 레벨에 해당되는 그 국채 선물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3.2%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기준금리로 환산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때 기준금리면 얼마까 이걸 따져본다면 기준금리는 거의 2.75% 선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블러드 총재가 최근에 3%대 기준금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하단까지 내려와서 실질적인 금리 반영되는 정도가
기준금리 2.75%를 넘어가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악재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국제 선물 가격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악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씩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국제 선물 가격을 보면서 실질적인 수치, 넘버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FOMC 회의 때 목표 금리가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CME 패드워치 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말에 12월 FOMC 회의 때 금리 확률을 오늘 오전 시간대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반영되고 있는 것이 한 250bp가 기준금리로 12월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확률이 지금 38.7%죠. 지금 맨 위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게 바로 250에서 275bp거든요. 그 확률이 38%입니다. 그리고 중간께 275에서 300bp가 30.37%고요. 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300에서 325bp가 9%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산출된 이후로 최고치의 지금 확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확률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리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의 이 심리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가를 따져본다면 지금 250에서 300 정도의 금리 확률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10년물 금리가 그 2018년에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제 거의 한 25bp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모든 것이 악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12월 FOMC 회의 목표 금리 확률에 이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이 좀 위로 올라와서 이게 이제 대세로 제일 위로 올라서게 되는 한 30% 확률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대세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10%짜리가 좀 더 올라와서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악영향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이번 달 4월 안에 그게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4월 현재 장이 5월의 조정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지금 계속 얻고 있는데요. 네. 금리와 긴축은 향후에도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거고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표 하나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었던 블러드 총재가 말씀하신 이 긴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3%에서 3.25%. 사실 이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밸런스 시트, 이 패드의 밸런스 시트가 언제 어떻게 감소되는가 그걸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행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2월 25일자 기사가 3월 초에 이제 이 패드에서 이제 공개한 것인데 이것의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붉은 박스권을 오늘 두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붉은 박스권의 내용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함에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채권, 그러니까 패드가 보유한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그걸 롤오버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만기돼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만기가 안 돼 있는 것까지도 매도하자. 그래야지만 인플레가 잡힌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것은 지금 만기되는 것들을 그냥 빼내자. 이거에서 놀란 게 아니라 금액이 예상보다 좀 더 나오니까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그 금액이 좀 더 커지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던지겠다는 2월 말에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었던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놀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짐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5월 초에 미국 재무부 경제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 국채 발행 때 이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시장에 놀라지 않을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5월 2일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5월 2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페드가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얼마냐 이걸 확정짓는 건 5월 4일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 5월 2일과 5월 4일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4월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때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로 상승의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 초를 한번 기점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김영준 대표님은 매주 저희가 모셔서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적 기축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준비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A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과 여러 가지 방법들, 주식의 수익률 같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